서양 문명의 바람이 동쪽으로 점점 퍼지고 있으며 이 바람에 굴복하지 않은 곳은 없다. 옛날의 고풍스러운 정부를 유지하려 한다면 문명은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문명은 일본의 구습과 양립할 수 없다. 일본은 아시아의 구습에서 벗어나 아시아 전역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 한다. 그리고 그 이념은 오로지 타라에 있다. 이웃에 조선과 중국이 있는데 이 두 나라도 옛 아시아식 정치와 풍속에 길들여져 있으며 일본과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이들 두 나라는 개혁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은 자신들의 낡은 방식을 고수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내용은 일본의 한 사상가가 기고한 신문 사설 중 일부입니다. 이처럼 일본은 19세기 후반 문명화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문명화를 통해 당시 서구 사회에 만연해 있던 제국주의 국가로 변해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조선을 두고 일어난 싸움이자 일본 제국주의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청일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후반, 일본은 서양 열강의 힘을 직접 보고 느끼며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재정립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타라론이라는 사상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타라론이란 아시아를 벗어나 서구화된 근대 국가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으로 1885년 일본의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에 의해 처음 제기된 이론입니다. 그는 최근 에나 신권이 나오기 전까지 만행권에 실려있던 인물이기도 하죠. 당시 후쿠자와 유키치는 김옥균과 같은 조선의 급진개화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이들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84년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등이 주도한 갑신정변이 청의 개입으로 인해 3일 천하로 끝나버리는데요. 이로 인해 크게 실망한 후쿠자와 유키치는 더 이상 조선에는 희망이 없다며 조선의 국민들을 위하여 조선 왕국의 멸망을 기원한다 라고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사신보라는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이웃에 조선과 중국이 있는데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머지않아 국가는 망하고 국토는 열강들에 의해 분할될 것이라며 일본은 그 무리에서 벗어나 서양의 문명국과 동등한 위치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선과 중국을 배려하거나 동정할 필요도 없고 일본도 서양인들이 아시아 국가들을 대하는 방식대로 처리하자라고도 얘기했죠. 그러면서 그는 조선과 중국을 아구, 즉 나쁜 친구들이라고 표현하며 나는 마음속에서 아시아 동방의 아구를 사절한다 라며 글을 끝맺었습니다. 그리고 타라론과 비슷한 이론으로 타라 입구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는 스즈키 켄타로라는 언론인이 처음 사용했다고 하는데 입구란 구라파에 들어가 서구 열강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외친 사상으로 타라론을 조금 더 강조한 사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19세기 후반 일본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탈아시아 사상은 훗날 점점 발전되고 변질되어 일본이 아시아 국가들의 지도자로서 아시아를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시키고 일본을 중심으로 공영하는 새로운 질서를 잡아가겠다는 대동아 공영권, 즉 일본 제국주의 팽창을 정당화하는 사상으로 자리잡기 시작합니다. 때는 1871년 류큐 왕국의 어민 54명이 대만에 표류했다가 원주민들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874년 일본은 이를 구실로 대만 정벌을 시작합니다. 일본에서는 그로부터 약 몇 개월 전 사이고 다카모리가 주장한 정한론, 즉 조선을 정벌하자는 주장이 오쿠보 도시미치 등 실용주의자들에 의해 채택받지 못했고 그로 인한 군부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정한론의 대체 수단이 필요했는데요. 일본은 근대화된 자신들의 국력을 과시하고 징병제를 도입하며 서구식으로 재조직하기 시작한 군사력을 테스트해볼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은 이런저런 이유와 명분을 계산했고 첫 번째 일본의 해외 진출 타겟으로 대만이라는 결과값이 나온 것이죠. 당시 류큐 왕국은 청나라와 일본에 조공을 하던 조공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류큐 어민 사건을 일본 자국민을 해친 사건으로 규정하며 대만 정벌의 구실로 삼은 것이죠. 1874년 5월 일본은 사이고 다카모리의 동생인 사이고 스구미치를 필두로 3,600명의 병력을 대만 남부에 투입해 본격적으로 군사작전을 개시합니다. 현대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은 대만의 원주민을 압도하죠. 그런데 대만을 통치하던 청나라는 원주민 지역에 대한 일을 모르겠다며 최대한 전쟁을 피합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청나라 말기는 나라가 혼란 그 자체였기 때문에 대만까지 돌볼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청나라는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하는 형식으로 대만 사태를 종결짓습니다. 그렇게 일본은 대외 침략을 통해 배상금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취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돈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죠. 전쟁과 침략은 곧 경제적 이익을 의미했고 그것을 통해 서방에서 온 콧대 높은 제국주의 국가 대열에 일본도 빠르게 합류할 것이라며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일본은 잠시 넣어두었던 정한론을 펼쳐놓고 하나씩 계획에 착수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시작은 바로 1875년 발생한 운유호 사건,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1876년 조선과 맺은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 조규였습니다. 연이어 일본은 1879년 공식적으로 류큐 왕국마저 자국으로 편입하며 오키나와현을 설치해버립니다. 그렇게 1870년대 일본은 침략, 팽창이라는 자신들의 이상을 매우 계획적으로 하나씩 시행해 나가며 제국주의 국가로서의 야망을 조금씩 발현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후 일본은 조선을 두고 청나라와 대립했습니다. 특히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을 거치며 청나라와 일본 간의 갈등은 한층 격화됩니다. 1882년 조선 정부는 이모군란을 진압하기 위해 청나라의 지원을 요청하는데요. 청나라는 위안스카이를 필두로 군대를 파견해 이모군란을 진압하며 조선의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그리고 일본 역시 군란 중 공사관이 공격받아 일본인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조선의 배상금을 요구했고 공사관 경비를 구실로 조선의 일본군을 주둔시키게 됩니다. 이모군란의 결과 두 국가의 군대가 조선에 주둔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1884년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등 급진계합파가 일본의 지원을 받아 일으킨 갑신정변 역시 청군의 개입으로 3일 천하로 끝나게 되었고 이후 조선을 둘러싼 두 국가 간의 긴장은 한층 고조됩니다. 그런데 사실 청나라는 이빨 빠진 호랑이였습니다. 대청제국이라는 이름 아래 동아시아를 호령하던 청나라는 아편전쟁에서 패배하며 서구 열강들로부터 몸통이 찢겨져 나가고 있었으나 조선에서의 영향력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청나라와는 반대로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힘이 빠지는 것을 목격한 일본 역시 대륙 침략의 전진기지로 조선을 차지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두 국가는 조선 내에서 서로의 군사적 행동에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선의 종주권을 두고 한창 눈치 싸움을 하고 있던 1885년 청의 이용장,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대표로 텐진 조약을 체결하는데 조선에서 서로의 군대를 철수한다. 그리고 조선에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 나라가 파병을 하게 된다면 상대국에 통지해야 하며 사건이 진정되면 철수하고 주둔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894년 조선에서 반외세, 반봉건 운동인 동학농민혁명이 발생합니다.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장악하기에 이르자 조선 정부는 이번에도 이를 진압하기 위해 청나라의 군사 지원을 요청했고 청이 약 2,800명의 군대를 파견하자 일본은 청나라 군대의 3배 규모인 8,000여 명을 파견합니다. 사실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일본은 이미 히로시마에서 출병 대기를 마친 상태였죠. 이렇게 외세의 개입이 본격화되자 일이 더 커지는 것을 우려한 동학농민군도 전주 화약을 맺으며 관군과의 싸움을 중단합니다. 그런데 동학농민군의 해산 이후에도 청군과 일본군은 군대를 철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년 넘게 조선의 종주권을 두고 대립하던 두 국가 간의 전쟁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청나라가 아무리 이빨 빠진 호랑이였다고 하더라도 사실 일본에게 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청나라는 커다란 영토와 수많은 인구를 힘으로 오랜 기간 동아시아의 패권을 쥐고 있던 대국이었고 양무운동을 추진하며 나름대로 군대의 근대화도 이루어내고 있었는데 특히 이용장이 이끄는 북양함대는 세계 최대인 7,000톤급 전함 2척을 보유하는 등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일본의 해군력은 한참 부족했는데요. 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군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 일본은 오래전부터 청과의 전쟁 준비에 돌입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갑신정변 이후 세출 예산의 30% 수준까지 군사비를 끌어올리며 해군력 확장에 박차를 가하는데요. 육군 역시 치안 유지용에서 대륙 작전용으로 개편했고 징병 규모와 사단을 대폭 확대하며 전쟁 준비에 열을 올립니다. 그리고 군함 건조에 예산이 부족하자 당시 총리 대신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는 메이지 천황에게 군비 확장을 요청했고 메이지 천황은 황실 내탕금의 상당 부분을 내놓았으며 공무원의 봉급에서도 10%씩 각출할 정도로 해군력 강화에 진심을 쏟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해군 건설에 돈과 물품을 모금할 만큼 전쟁 분위기가 확산되었죠. 그리고 1893년에는 일본 해군의 각종 군함의 수가 50여 척에 달하면서 청나라의 북양함대와 붙어볼 수 있을 만큼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1894년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으로 인해 두 국가에서 군대를 파견하게 된 것은 일본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렇게 1894년 7월 25일 조선을 두고 조선 땅에서 청나라와 일본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일본 군함 3척은 안산 앞바다에 있는 풍도에 매복해 있다가 청나라 군함을 기습 공격했는데 이것이 청일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선전포고도 없었던 포탄 세례에 청나라는 속수무책으로 당했죠. 이 풍도해전에서 일본군의 침몰함과 사상자는 전무했던 데 반해 청나라는 순양함 한 척과 상선 한 척이 침몰하고 사상자는 1000여 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지금의 천안에 있는 성완이라는 곳에서 양국 간의 육상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이 성완 전투에서도 일본군은 청나라 군대를 격파하며 기세를 올립니다. 그리고 8월 1일이 되어서야 양국은 선전포고를 냈는데 일본은 청나라가 오랜 시간 조선의 내정 간섭을 해오며 동양의 평화를 해쳤다며 이 전쟁의 목적은 조선의 독립과 내정 개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9월 15일에 벌어진 평양전투, 청군은 평양성의 집결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일본군의 북상을 막으려 합니다. 그렇게 평양성을 지키려는 청군과 성을 탈환하려는 일본군 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죠. 일본군은 청나라에 비해 더 적은 수의 병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을 뚫어내는 데 성공했고 결국 평양전투에서도 일본군은 승리를 거둡니다. 청나라는 무려 2000여 명이 전사했고 일본군의 전사자는 약 180명에 그쳤죠. 그리고 평양전투에서는 조선의 광군도 동원되었는데요. 중앙군인 장의영은 일본군의 편에서 싸웠고 평양 지방군이었던 기영은 청나라의 편에 서서 싸웠습니다. 청일전쟁은 청나라와 일본을 위해 조선 땅에서 조선군끼리 서로 총부리를 겨눈 비극을 자아냈죠. 평양전투 승리 소식에 일본 열도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9월 13일에는 도쿄에 있던 대본영을 병력 출항지인 히로시마로 옮기며 기세를 이어갑니다. 안산 앞바다 풍도 그리고 천안의 성완, 연이어 평양에서의 전투까지 연전연승을 거둔 일본. 9월 17일에는 압록강 근처의 황해에서 아시아 최대 함대인 청나라의 북양함대와 전쟁의 승패를 가를 전투를 벌이는데요. 바로 황해해전입니다. 청의 북양함대는 7000톤급 전함을 비롯해 군함 14척이 출전했고 일본 연합함대는 12척의 군함을 내세워 맞섰습니다. 일본 연합함대는 거함 위주로 덩치를 키워온 청의 북양함대에 대항해 기동성으로 맞섰습니다. 두 국가는 약 4시간 동안 치열하게 포격을 주고받는데요. 동양의 두 국가 간의 최신식 철갑 증기선끼리의 전투에 당시 현장에 있던 서양 열강들도 상당히 놀랐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황해해전의 결과는 일본 연합함대의 승리였습니다. 일본 연합함대의 기동성에 이은 속사포가 위력을 발휘하자 북양함대는 남은 함대의 보존을 위해 퇴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일본 연합함대는 단 한 척도 격침되지 않았고 북양함대는 5척이 격침됩니다. 황해해전에서의 승리에 이어 일본 육군은 본격적으로 청의 영토로 진입했고 요동반도의 가장 요충지인 리순왕을 하루 만에 점령해버립니다. 황해해전의 승리와 리순왕 점령으로 황해 제외권은 완전히 일본의 손에 넘어갔죠. 그리고 점령지에서 일본은 리순 대학살을 자행했고 약 2만 명의 목숨을 잃습니다. 이듬해인 1895년 초 일본은 중국 산둥반도의 웨이하이까지 함락시켰고 대만까지 손에 넣으며 사실상 전쟁을 끝내버립니다. 당시 뉴욕타임즈에서도 청은 최강국의 자리를 내려놓았고 그 자리를 일본이 차지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수도인 베이징까지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에 청나라는 화친을 결정했고 결국 청의 최고 권력가였던 이홍장이 직접 정전 협정을 위해 일본 시모노세키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1895년 4월 이홍장과 이토 히로부미가 대표로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일본은 청나라로부터 무려 2억량의 배상금을 받아내는데요. 이 금액은 당시 청나라의 3년치, 일본의 4년치 세출 예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당연히 돈이 부족했던 청나라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열강들에게 엄청난 양의 빚을 지게 되죠. 사실상 청나라는 몰락수순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청나라로부터 영토를 빼앗게 되는데요. 바로 요동반도와 대만섬을 가져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전쟁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조선. 청나라는 조선은 자주 독립국임을 인정하고 조선에서의 모든 종주권과 조공관계를 포기할 것을 약속합니다. 조선 입장에서는 독립국이라는 말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일본은 조선에서 청의 때를 벗겨내기 위해 독립국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 조선은 이때부터 일본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사실 청일전쟁의 승패는 이미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의 북양함대가 강력했던 것은 맞지만 군비의 상당 부분이 청나라 황실의 사치에 흘러들어간 것 또한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그리고 지독한 부정부패와 낙후된 시스템 역시 전쟁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두 국가는 전쟁에 임하는 자세부터 완전히 달랐습니다. 청의 지휘관들은 전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가기에 바빴으며 정부와 군 조직은 와해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국가의 결속을 강화하고 천황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오로지 강해지는 것, 그리고 문명화에 초점을 두고 있었죠.
일본은 황실에 내탕금까지 내놓으면서 군사력 증강에 온 힘을 모았고 제국주의 국가로서 나아가길 원했습니다. 즉 지는 해와 뜨는 해의 싸움이었던 것도 모자라 마인드셋부터 아예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 청일전쟁의 승리로 영토를 얻은 것도 모자라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벌어들입니다. 이것은 일본에게 전쟁에 대한 엄청난 동기를 부여하게 되는데 전쟁으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이익까지 얻으며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만큼 남는 장사가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후 일본은 더 많은 돈을 군사력 증강에 쏟아부었고 본격적으로 대륙 침략에 대한 야욕을 불태우게 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부동항을 차지하기 위해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 일본으로부터 요동을 빼앗는 등 일본의 팽창에 걸림돌이 되었던 또 다른 국가, 서구 열강의 대표주자인 러시아와의 한판 대결, 러일 전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청일전쟁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했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요동반도와 대만섬을 얻게 됩니다. 물론 천문학적인 배상금은 말할 것도 없었죠. 이 전쟁은 오랜 시간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 여겼던 중국이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린 커다란 사건이었고 점점 동아시아의 질서는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 중심으로 재편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동반도가 일본에 넘어간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국가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러시아 제국입니다. 러시아는 서구 열강의 일원 중 하나로 동아시아에서 그들의 세를 확대하고자 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에서는 왜 러시아가 극동아시아로 진출하려 했는지, 그 과정에서 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한 일본과는 왜 부딪힐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두 국가 사이의 전쟁 이후 동아시아의 판세는 어떻게 바뀌어갔으며 그 앞에 놓여있던 조선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오늘 영상 주제인 러일 전쟁편을 통해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은 제1조에서 조선은 자주 독립국임을 명시합니다. 이는 조선에서 청나라의 때를 벗겨내버리기 위한 일본의 의도가 담긴 내용이었죠. 이어 일본은 대만과 요동반도를 얻게 되었는데 대만을 통해서는 중국 남부와 아시아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그리고 조선과 요동반도를 통해서는 중국 대륙에 진출할 수 있는 활로를 뚫어냄으로써 일본은 해외 팽창, 제국주의 국가의 꿈에 한 발짝 전진한 형세였죠. 그런데 러시아가 요동반도를 탐내고 있었습니다. 서구 열강의 후발주자였던 러시아는 당시 해상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영국을 비롯해 제국주의 국가로서 식민지 쟁탈전에 한 발 앞서가던 서구 열강들을 빠르게 따라잡고 싶었는데요. 그들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강한 해군력이 필요했고 해군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항구가 가장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최적의 항구로 요동반도의 리순항을 필요로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마어마하게 넓은 영토를 가진 러시아는 왜 하필 극동 지역의 요동반도를 최적의 항구로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부동항, 즉 얼지 않는 바다를 갖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러시아가 주로 활용하던 항구는 유럽의 발트해에 위치한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리고 극동 지역에는 블라디보스토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바다는 모두 겨울이 되면 얼어붙었고 이는 러시아의 해상 진출에 방해 요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찜해놓은 것이 바로 리순항이었죠. 그리고 러시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최대 강점이 바로 넓은 영토죠. 당시 유럽에는 강대국들이 득실거렸습니다. 특히 리즈 시절을 맛보고 있던 영국은 수많은 식민지와 바다를 틀어막고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전화위복으로 러시아는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 물자와 인력을 빠르게 동아시아로 실어 나를 수 있었고 그와 동시에 리순항을 차지한다면 그들의 세를 태평양과 아시아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과 청나라의 위치는 러시아에게도 아주 매력적으로 보였겠죠. 그런데 이 귀한 요동반도를 일본이 덜컥 먹어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러시아는 일본에게 넘어간 요동반도를 차지하기 위해 묘수를 생각해내는데 바로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와 독일 역시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영국을 견제하고 싶어 하긴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교과서에서 배우는 러프 독의 삼국 간섭입니다. 이 세 나라는 1895년 4월 일본 정부의 요동반도를 청나라로 반환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일본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해친다는 것이 이유였죠. 당연히 일본 입장에서 요동반도를 그냥 돌려주는 것은 상당히 모양 빠지는 일이었는데 그렇다고 청일전쟁이 끝나자마자 바로 전쟁을 벌일 수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본은 삼국의 외교 압박에 굴복하여 요동반도를 반환하죠. 다만 반환하는 조건으로 3천만 냥이라는 배상금을 챙기긴 했습니다.
이후 러시아는 1898년 청나라와 협정을 통해 요동반도의 요충지인 리순과 다렌을 조차하고 독일은 산동반도의 자오저우만을 얻어냈으며 프랑스는 광저우를 가져갑니다. 말 그대로 청나라는 서구 열강들에게 몸통이 찢겨지고 있었고 삼국 간섭은 스스로 강대국이라고 자신감에 차 있었던 일본 역시 자존심을 완전히 구긴 사건이었죠.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 러시아의 요동반도 진출은 바로 아래에 위치한 곳이자 어렵게 얻은 조선에서의 영향력에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왔고 러시아 역시 자신들의 세력 확장에 일본이라는 국가는 상당히 거슬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이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삼국 간섭이 있기 약 4년 전인 1891년, 당시 황태자였던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가 일본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콜라이가 시가현 오스를 방문하고 있었을 때 경비를 담당하는 일본 경찰 스다 산조가 니콜라이를 칼로 내려친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스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건인데 황태자의 해외 순방이라는 외교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행사에서도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만큼 당시 러시아의 동아시아 진출 행보에 일본이 얼마나 큰 적대감을 갖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사건이죠. 거기에 더해 1895년 발생한 삼국 간섭으로 인해 일본의 러시아에 대한 감정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죠. 이때 조선의 왕은 고종, 그리고 실질적인 권력은 명성황후와 그녀의 친족들이 쥐고 있었는데 그들은 삼국 간섭으로 일본의 힘이 눌리는 것을 목격하자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국가로 러시아를 선택했고 친일 내각을 친러 내각으로 교체합니다. 당시 친러 내각의 주요 인물로 이완용이 있었는데 그는 정동파의 일원으로서 친미, 친러 성향을 보인 인물이었다가 훗날 친일로 돌아서게 되죠. 이렇게 러시아의 영향력이 조선까지 직접적으로 미치며 일본의 세가 위축되자 일본은 이 세상에 없던 희대의 사건을 기획하는데 바로 여우사냥, 즉 친러 내각의 중심축 명성황후를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895년 10월 결국 을미사변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발생하죠. 일본 정부를 배후로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가 실행의 주체가 되었고 군대와 자객을 동원해 한 국가의 왕궁을 침입해 왕비를 암살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두려움에 떨던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고 이를 아관파천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당시 조선에서의 주도권 싸움은 팽팽했고 조선을 두고 러시아와 일본 두 국가 간의 갈등은 점점 증폭되고 있었죠. 그리고 1900년 청나라에서 벌어진 의화단 사건. 의화단 사건은 청나라에서 외세의 침략과 기독교 선교에 반대하는 의화단이라는 세력이 외국인과 기독교 신자들을 공격하고 서구의 문물을 마구 파괴한 사건인데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미국, 일본 등 8개국이 연합군을 조직합니다. 그런데 의화단 운동이라는 혼란스러운 시기를 틈타 러시아는 시베리아 철도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만주에 약 20만 명의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의화단 운동이 진압된 이후에도 러시아는 군대를 철수하지 않죠. 이는 당연히 일본에게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왔는데 러시아의 만주 점령과 세력 확대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또 다른 열강이 있었으니 바로 영국입니다. 그리고 1902년 러시아의 세력 확장이 싫었던 영국과 일본 두 국가는 영일 동맹을 맺음으로써 힘을 합치게 됩니다. 영일 동맹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영국과 일본은 청나라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한다. 영국은 청나라에, 일본은 한국에 각각 이권을 갖고 있는데 제3국으로부터 이익이 침해될 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었죠. 청나라는 영국의 것, 조선은 일본의 것이니 다른 나라는 건드리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 태평양 지역과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어 했고 러시아의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영국과 같이 일본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이로써 일본은 영국과 미국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을 등에 업었고 본격적으로 러시아, 즉 서구 열강과의 전쟁이라는 이전까지는 결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러시아와 일본은 외교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고도 했습니다. 청나라에서 발생한 의화단 사건 이후 만주와 한국은 양국 간의 가장 큰 이슈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만한 교환론, 즉 러시아는 만주, 일본은 한국에서의 지배권을 서로 가져가는 협상안이 제시됩니다. 이는 양국이 만주와 한국을 동등한 가치로 여기고 각각 만주와 한국에 만족한다면 외교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었던 문제였죠. 전쟁을 치르지 않고 각기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면 당연히 전쟁을 치를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안 되니까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당시 만한 교환론을 두고
러시아와 일본은 자국의 이익보다 상대국의 이익이 크다고 느꼈던 것이죠. 조금 구체적으로 보자면 러일 전쟁 개전을 약 1년 앞둔 1903년 두 국가는 수차례 교섭을 벌였는데 1903년 8월 일본은 러시아에 한국에서 일본의 독점적인 영향력을 인정하고 러시아는 만주에서 철도에 대한 권리를 가져갈 것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를 거절했고 러시아는 일본 측 제안에 대한 답변으로 한반도 39도선 이북 지역을 중립지역으로 설정할 것을 제시하죠. 이 말은 만주는 러시아가 갖고 한반도 39도선 남쪽으로 일본이 가져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두 국가의 목표는 명확해졌습니다. 양국 모두 만주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일본이 러시아에 만주 철도 권리만 가져라고 한 것은 만주 전체를 러시아에 넘길 생각이 없었다는 뜻이고 러시아 역시 만주 바로 밑에 위치한 한반도 전체를 일본에 내어줄 수 없었기 때문에 39도선 밑으로만 가지라고 한 것입니다. 당연히 일본도 이를 거절하며 만주와 한반도를 각각 분할하되 만주와 한반도 경계 지역에서 남북으로 50km를 중립지역으로 설정하자고 제안하기도 하는데요. 러시아는 이에 대한 회답으로 39도선 이북 중립지역은 양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협상은 타결점을 못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부터 일본은 영국과의 동맹을 통해 러시아의 만주 철병을 압박하고 있었는데 이에 러시아는 3단계에 걸쳐 군대를 철수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만주에서의 영향력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러시아는 제대로 된 철군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압록강 지역의 체벌권을 획득하고 압록강 하구 용암포까지 점령하기에 이르렀죠. 협상도 안 이루어지고 러시아는 만주에서 군대도 철병하지 않고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전쟁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은 최후 통첩으로 일본의 한국 완전 독점, 만주에 대한 영토 보존의 원칙 존중, 39도선 분할 거부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 러시아의 회신이 늦어지자 결국 1904년 2월 4일 일본은 어전회의에서 러시아와의 전쟁 개전을 결정합니다. 일본은 청일전쟁 이후부터 국가 예산의 절반 수준까지 군사비를 끌어올리며 러시아와의 전쟁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전쟁을 수행할 돈이 부족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영국과 미국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해 전비를 조달합니다. 사실상 영국과 미국이 일본에게 러시아와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준 것이나 다름없었죠. 결국 러일 전쟁은 동아시아에서 러시아를 몰아내고 싶었던 일본, 그리고 이전부터 러시아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던 영국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전쟁이었고 일본은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전비를 조달하는 데 도움을 받음으로써 그들을 대신해 러시아와 싸운, 즉 대리전의 성격도 강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이 아무리 강해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인과 아이의 싸움으로 비교될 만큼 러시아는 손에 꼽히는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청일전쟁에 이어 러일전쟁에서도 이긴다면 한국 지배를 확실하게 얻어낼 수 있다는 각오로 사활을 걸고 전쟁에 임합니다. 그리고 1904년 2월 8일 일본군은 요동반도의 리순항에서 그리고 다음날 인천 제물포 앞바다에서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합니다. 이로써 약 10년간 묵혀두었던 양 국가의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것이죠. 일본의 1차 목표는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 러시아 해군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제물포에는 순양함 바랴크와 포함 코리에츠 두 척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일본은 8척의 전함과 순양함으로 포위망을 좁히며 집중 포격을 가했고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러시아 함대는 바랴크와 코리에츠를 자침시킴으로써 제물포 해전은 일본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일본군은 곧바로 인천에 상륙해 빠르게 서울을 장악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때 맺은 것이 바로 한일 의정서인데 한국 내 지역에서 일본이 군사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된 내용이었죠. 동시에 일본 연합함대는 요동반도의 리순항에서도 러시아 함대를 기습해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렇게 제물포와 리순항에서의 선제 공격 이후 2월 10일 일본은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러시아 함대를 일시적으로 무력화한 일본은 1904년 8월 리순항을 봉쇄하고 리순 공방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총 20만 명의 병력을 투입해 5만여 명의 러시아 수비대를 포위한 것이죠. 당시 리순항은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항구 입구도 좁은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러시아군은 해안선 9km를 포함한 총 29km에 달하는 리순 요새 방어 라인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퍼붓는 기관총 세례로 인해 일본군의 리순 공략은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일본은 노기 마레스케가 이끄는 육군으로 203 고지를 향해 무차별 돌격을 이어갔고 203 고지전에서만 일본군 6만여 명이 사망했는데 노기 마레스케가 산의 형태를 몇 번이나 바꾸었고
철렬히 산으로 뒤덮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잔혹한 전투였습니다. 결국 치열한 전투 끝에 일본군은 1904년 12월 203 고지를 점령했고 이듬해 1월 2일 리순을 차지합니다. 무려 209일의 전투 끝에 리순을 점령한 것이죠. 참고로 노기마르스케는 1912년 메이지 천황이 죽은 후 할복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렇게 리순 공방전으로 인해 일본은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주둔지를 제거하는 엄청난 성과를 거둡니다. 그리고 1905년 2월 러일 전쟁 중 가장 규모가 컸던 봉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일본군은 약 27만 명, 러시아는 약 30만 명이 투입된 초대형 전투였는데 치열한 전투 끝에 1905년 3월 10일 일본군은 봉천을 장악합니다. 이 역시 러시아군은 9만여 명의 사상자, 일본군 역시 7만여 명의 사상자를 낸 대규모 전투였죠. 봉천 전투로 사실상 일본은 만주에서의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그리고 봉천 전투가 발발하기 약 4개월 전인 1904년 10월, 러시아는 그들이 자랑하던 발트 함대를 극동으로 파견한 상태였습니다. 발트 함대는 표트르 1세 때 창설되어 지난 200년간 러시아가 가장 자랑하던 함대였죠. 하지만 이들은 영국의 견제로 인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단거리 루트를 활용할 수 없었고 결국 아프리카 남쪽의 희망봉을 돌아 세계 일주나 다름없는 어마어마한 길이의 극동 원정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발트 함대가 도착하기 전에 일본군도 서둘러 전투를 벌여왔던 것이죠. 그리고 발트 함대는 약 3만 킬로미터를 6개월에 걸쳐 대한해협 부근에 도착합니다. 1905년 5월 27일 도고 헤이아치로 제독이 이끄는 일본 연합함대는 발트 함대가 스시마 섬 인근에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발트 함대는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일본 연합함대의 사정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일본 연합함대는 엄청난 훈련량과 기동성을 바탕으로 발트 함대의 배열에 대응해 T자 형태로 배열한 후 집중 포격을 가합니다. 그로 인해 발트 함대는 38척의 함선 중 21척을 잃었으며 대부분의 병력이 사망하거나 포로로 잡히게 될 정도로 일본의 일방적인 승리였죠. 이러한 대승으로 인해 스시마 해전은 지금까지도 일본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전투 중 하나로도 꼽힙니다. 그리고 스시마 해전을 끝으로 사실상 전쟁의 승패는 결정이 나게 됩니다. 주요 전투들에서 일본이 승리하긴 했지만 사실 러일 전쟁은 양국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전쟁이었습니다. 사상자 수도 너무 많았고 전쟁을 수행할 돈도 부족했죠. 일본 입장에서는 무려 100만여 명의 병력이 투입되어 당시 일본 1년 예산의 7배에 달하는 18억엔의 전비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의 사망자는 8만여 명으로 청일전쟁의 사망자 수보다 무려 10배가 많았죠. 일본 역시 전쟁의 승기는 잡았으나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힘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일본이 먼저 미국의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중재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1905년 9월 5일 미국 포츠머스에서 러일 양국 간의 조약이 맺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포츠머스 조약입니다. 일본은 포츠머스 회담에서 청일전쟁 때처럼 러시아에 배상금을 요구했으나 러시아는 항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금을 줄 수 없다고 버티죠. 결국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사할린 섬 남부를 할양받았고 그 중요했던 만주에서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고 러시아는 북만주 쪽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리순항과 다롄항을 조차하면서 삼국 간섭으로 반환했던 요동반도를 다시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츠머스 조약으로 러시아는 일본의 한국 지배권을 인정합니다. 이는 연이어 1905년 을사늑약, 1910년 한일병합으로 이어지게 되죠. 일본은 무려 러시아와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서구 열강과도 대등한 동아시아에서 가장 대표하는 제국주의 국가로 부상하게 되었고 대륙 진출의 전진기지인 한국을 확실하게 손에 넣은 일본은 이후 본격적으로 중국 대륙으로의 팽창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